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지난 4월 한국 증시의 수익률이 전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내놨지만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부양 가능할까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밸류업 총선 결과 상관없이 일관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5월 2일 밸류업 2차 가이드라인 발표. 세제 지원안은 추후 확정.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나연지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재고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상장사들이 밸류업 공시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세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배당 성향은 20.1%로 영국 45.7%, 미국 40.5%, 독일 40.8%, 프랑스 39.3%, 일본 36.5%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데요. 코스피 시장 상장사 4곳 가운데 한 곳은 최근 3년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높은 세부담이 기업들이 배당을 꺼리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천만 원 한도를 넘기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다면 누구든 최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요. 미국이 배당 수익의 15%만 분리과세하고 영국과 홍콩은 배당과세가 아예 없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기업가치 재고 정책이 실제 기업의 행동으로 연결됐을 때 주가가 강하게 반응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제 개편과 함께 흔들림 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한국 증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부양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그 밸류업에 대한 2차 가이드라인까지 제시가 됐는데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번에 뭐 사실은 시장에서의 반응은 2차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제 반응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그 제도, 장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 지배 구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 문제라든지 신주의 수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PBR 같은 이런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거나 내지는 어떻게 이제 이것을 끌어올릴 건가라고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차 가이드라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주제가 뭐가 이 밸류업 논의 핵심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결국은 이 밸류업, 그러니까 밸류 높이자는 건데 그때 밸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내재 가치겠죠. 인트린식 밸류를 어떻게 높일 건가라고 하는 건데 그 논의 과정에서 아마 이제 이번 2차 가이드라인 논의에서도 아마 세제가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제가 뭐 모두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제는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어떠한 뭐 유인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시장에 유인을 주거나 또 내지는 어떤 밸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최종적인 종착점은 될 수가 없다. 이게 결국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장 참여자별로 그 밸류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뭐 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부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주로 이제 그렇습니다. 세제 이슈를 얘기하는 데들은 주로 이제 시장에 참여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캐피탈 게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세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지난번에 그 1차 가이드라인 때 굉장히 세제 혜택이 많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다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 세제 개편이나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을 주로 기대를 하고 있었나요? 아마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기존에 논의되었던 것 중에서 세금을 더 내야 될 부분을 조금 줄여둔다든가 아니면 현행 세제에서 뭔가 낼 세금을 줄여주는 이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일 거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축에서 놓고 보면은 크게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는 두 개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금투세 논의고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일 것 같습니다. 금투세 논의는 지금 아시다시피 2025년에 시행될 게 예정이 돼 있는데 유예된 상태이고 반면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현재도 존재하긴 하지만 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2천만 원 이하는 14%에다가 1.5에서 14.5를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안 되고 종합과세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 같은 경우에 이게 과연 과세가 돼버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과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캐피탈 게인 텍스가 없는데 사실은 이게 세제가 들어온다는 말은 종래에 내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금투세를 유예가 아니라 조금 없앤다든지 해서 혜택을 좀 먹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처럼 2천만 원을 해가지고는 별로 유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배당소득을 아예 분리과세를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금의 어떤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폐지 쪽은 그런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뭐 그 2차 가이드라인에서도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한다, 물론 하시겠다고 추진하신다는 방향성은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조금 의문들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굉장히 큰 이슈기는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세제 개편을 하려면 정치권에서 국회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세계적으로 글로벌 그 국가들하고 금융 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에서 그 부담이 되는 세제는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나요? 예, 제가 숫자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OECD의 지금 35개 이제 국가들의 과세 현황을 한번 좀 보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를 하는 국가 내지는 분류 과세를 하는 국가가 23개 국가입니다.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6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일정한 2천만 원을 넘어가서긴 하지만 종합 과세를 하는 나라는 한 10개, 한 28% 정도 되고요. 물론 이 중에 일부는 비과세를 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이 국가는 북이라서 뭐 사실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주류는 사실은 이제 분리과세를 하는 게 주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건 이론적으로 좀 뒷받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실은 배당이라고 하는 게 보통 과세 측면에서 이자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이걸 이제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서 수동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배당과 이자를 같이 지급을 보통 많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생각해 보시면 이자 소득하고 기타 금융소득을 합쳐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당의 성격이 정말 이자하고 유사한가? 오히려 생각해 보면 배당은 우리가 재무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배당은 캐피탈 게인하고 유사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갖다 배당으로 낼 수도 있지만 그걸 그대로 쌓아놓고 있으면 결국은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더 증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면 그 증분된 가치만큼을 반영을 해서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결국은 가격 증가로 인한 캐피탈 게인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서브스턴스가 유사하다, 같다 이렇게 볼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뭐 만약에 자본시장에서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측면하고 생각해 보면 배당 소득도 이거 묶어가지고 분리 과세를 해주는 게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 같은 데는 그 캐피탈 게인 텍스가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액 주주들은 그걸 안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감안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게 역사적인 영역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캐피탈 게인 텍스,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 이런 걸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개별적인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소득들을 다 포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이 할 수 있는 세제고, 그럼 이런 게 좀 미비된 국가들은 뭘밖에 할 수가 없냐면 증권 거래세라는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래세라고 하는 건 트랜잭션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손익을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이제 1.8% 정확하게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이고 코스피는 1.8인데 0.3을 이제 증권 거래세, 1.5를 롱특세로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과세 체계를 애초에 짠 거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와 달리 이제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미국은 애초에 캐피탈 게인 텍스가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말씀처럼 이제 이것이 과하냐 아니냐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의 매력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증권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똑같은 정도의 매력이 있다. 그 우리나라 시장에도 테슬라도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팡이라고 부르는 이런 아주 IT 선도 기업들도 존재한다면 물론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의 혜택을 좀 덜 주더라도 시장에 캐피털 인플로우가 발생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 한국을 동치해서 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마 세제 개편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서학개미에서 미국 주식도 사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니까 글로벌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 충분히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이 돈들이 전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잘못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지금보다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네.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커다란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자체에서의 세제가 차지하는 역할은 저는 한 단어로 정의하면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투세 문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세제라는 걸 통해서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만병통치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기업들에 있어서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아마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시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세제 관점에서만 만약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금투세하고 또 내지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외에도 사실은 같이 논의돼야 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든가 증권 거래세 이슈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두 개만 지금 보고 있어서 그런데 ISA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현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사람은 아예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미 이제 법안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ISA에다가 국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 자산 주식을 상장 주식을 이제 담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펀드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는 분들도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지금 국회가 지금은 이제 새로운 회기가 열리게 되면 이게 지금 그 전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라는 점은 있는데 어떤 회기이든 간에
요렇게 해가지고 만약 국내 주식에 어쨌든 이제 기존에는 제약이 있었던 분들이 들어와서 직접 투자를 하건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새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ISA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제상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로 같이 묶어가지고 좀 저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하나는 증권 거래세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증권 거래세 문제하고 캐피탈 게인 텍스, 그러니까 금투세제는 사실 묶여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투세를 과세를 못했기 때문에 증권 거래세를 부득이 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증권 거래세는 사실은 없어지는 게 맞겠죠.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이 관련해서 근데 그럼 증권 거래세를 그냥 당장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실은 세원 이슈가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뭐 세제 이슈, 세원이 줄어드는 이슈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상 이제 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원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세수증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그 세제와 관련된 수단들을 원활하게 쓸 수가 있는데 세수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칫 이걸 쓰게 되면 그럼 결국은 이제 세원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타이밍이 좋지는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냥 타이밍 이슈가 지금 사실은 있는데 다만 이제 증권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장 주식들의 경우에는 이미 1.5%로 지금 이제 이미 세율을 다 줄이기로 0.15까지 줄이기로 이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0.15까지는 줄어들 텐데 문제는 0.15에서 0을 만들 수 있느냐. 밸류업을 한다고. 사실은 그거는 사실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0.15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 상장 회사들 같은 게 0.18에서 0.03이 증권 거래세고 사실상은 0.15는 농특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농특세 쪽으로 가야 될 걸 0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게 농특세 세원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저희가 세제를 바라볼 때에는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이제 통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뭐 그런 점에서 현재 정해져 있는 그림에서의 증권 거래세 효과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SA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충분히 논의할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장 참여자를 좀 바꿔서 놓고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네. 기업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뭐 그런 얘기들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갑자기는 아니지만 뭐 상속세 이슈도 굉장히 크게 들고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마치 언뜻 들으면 우리가 주가를 올릴 수도 있지만 상속세가 너무 과도해서 주가 올리는 거를 조금 주저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이런 이슈 때문에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주문들을 하고 있나요? 예, 뭐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논의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말씀하셨던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상속세 이슈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좀 쪼개봐야 되는 게 저희가 이미 세제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오늘 뭐 제가 세제를 말씀드리고 했으니까요. 사실은 가압소득 과세라고 하는 특례가 사실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대상이 모든 기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들에 한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가끔 등장하지만 뭐 새로운 예를 들면은 뭐 업종에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 같은 데 투자하려고 했다가 실제로는 가압소득 승계과세 혜택을 뭐 못 받게 됐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문제를 상속세 이슈하고 사실은 연결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좀 오해를 기업들이 많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럼 주가를 눌러놨다는 말이냐. 사실은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세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가업소득 승계 과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오히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상속세 이슈는 꼭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업 밸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종래 같으면 전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닐 사람들도 지금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 그럼 상속세제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세금을 다 낸 걸 사실은 한 번 더 내는 그렇죠. 이중과세적인 네, 성격이 분명히 있으니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역을 놓고 보면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또 다른 목적 때문에 사실 하는 세제이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이제 별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미 세금 다 낸 걸 또 내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넘겨주도록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공감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기업 세제 측면 놓고 보면은 가업 소득 가업에 대한 승계 과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중소기업 말고는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그 일본 밸류업을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일본의 PBR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PBR이 낮은 기업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업 승계 기업들이 그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이제 PBR이 낮을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외되는 집단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혁신 기업들, 소위 얘기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네. 혁신 기업들은 PBR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는데 네. 그렇게 되면 밸류업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전통적인 레거시 기업만 좀 혜택을 주고 혁신 기업을 쇠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반론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 부분도 충분히 사실 저희가 경청해야 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먼저 일본의 지금 밸류업 논의는 아시다시피 이제 동경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정도의 주요 이제 증권 거래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거래소를 제외한 14개는 모두 다 지금 상장을 한 주식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거래소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로 평가가 돼야 거래소의 가치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 별로 거래소 주가도 올려야 되는 거네요. 네, 스스로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별로 제가 보기엔 지적을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입장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경증시, 동경거래소 같은 경우에 그냥 합병 이후에 이제 단 덩어리로 움직이던 걸 세 개의 세그먼트로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이 세그먼트의 각각에 있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줄까? 라고 하다가 사실은 이 PBR이라고 말하는 사실 아시다시피 PBR이 일보다 더 적다는 이야기는 북에 지금 적혀 있는 자산보다도 오히려 주가가 지금 적다. 달리 말하면 회사를 오늘 청산해 버리는 게 더 회사 맞습니다. 계속하는 것보다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재무적으로 사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리퀴데이션 생산하는 게 낫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럼 계속 이 회사가 왜 여기 거래소에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충분히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일본의 어떤 PBR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 PBR이 낮은 회사들한테 PBR을 높일 계획을 말해봐라. 그리고 이 PBR을 높일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했는데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왜 내가 컴플라이를 못 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라. 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PBR을 일보다 높이려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기업의 속성상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든가 예를 들면 뭐 신사업을 지금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PBR을 높일 수 있는 신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하게 됐다라든가 이런 설명하라고 하는 컴플라이어와 익스플레인을 사실은 거기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공시하고 계획이 지켜지면 좋고 안 지켜지면 컴플라이어와 익스플레인.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본 PBR에서 동경증시가 뭐 도쿄 증권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글로벌리 이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세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회사법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저희 기업들이 저런 회사 같으면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목적인 거지 추가적인 페이퍼워크를 하도록 하는 종이만 잔뜩 쌓이게 만드는 서버에 데이터 용량만 쌓이게 만드는 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사회자님 말씀하실 때 너무 공감하고 혹시 뭐 그것 때문에 로펌이 돈을 덜 벌게 되더라도 저는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자체의 취지가 나쁜 건 전혀 아니고 굉장히 사실은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정말 다수의 전문가들이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의견을 내고 기업들의 부담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업 체질 개선을 하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전 세계적인 저희가 자본시장은 글로벌 뷰티 컨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예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고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 뭐 다 이런 분들한테 밸류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도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ISA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것들은 국회가 바뀌어도 실질적으로 조금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금투세 같은 경우도 뭐 금투세에 대한 또 찬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 서로 맞는 부분의 말씀들이 있는데 다만 제가 좀 어떤 개인 투자자들 또 내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투세를 뭐 도입하건 안 하건 그건 좋은데 그건 뭐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하면 될 건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손익통산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익이 났을 때는 과세를 하지만 손해가 났다고 해서 돌려주나요, 저희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와 이익을 갖다가 시그마한 총합이 사실은 손익일 텐데 금투세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의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손해를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로스 캐리오버 같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 내지는 자본시장 세제, 금융세제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도 OECD에 대한 23개국이 지금 이미 분리과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다른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시장만 독특하게 갈라파고스로 섬을 만들어버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반문은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섬으로 사시는 건 좋은데 근데 자본시장은 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러한 제도들을 바라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이 밸류업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상장 주식 이슈들을 가지고 주로 논의를 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면 채권 같은 것들도 픽스드 인컴 이제 금융 상품 중에 채권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상품인데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밸류업 하면서 주로 이제 당장의 어떤 지금 우리 사회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제 투자자들, 주주들을 생각을 하시니까 뭐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MBA를 할 때 MBA의 파이낸스 101에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외부에 자금을 끌어넣는 방법 중에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르는 방법도 있지만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의 체질 개선이라고 한다고 본다면 한국 기업들이 적게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게 할까에서 채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부양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실효성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인센티브 제도 등을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최승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기업들의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투자자들의 시장 평가와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골자인데요. 향후 더 실효성 있는 세부안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주주 그리고 증권시장까지 모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외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